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이죠. 17일 한국을 방문한 빈 살만은 대통령과 더불어 삼성 이재용 회장과 현대 정의선 회장 등 대한민국의 대기업 총수들을 연이어 만나며 비록 하루지만 두 나라 모두에게 엄청난 역사가 될 수 있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빈 살만과 네움시티와 관련된 영상을 며칠 전에 올렸을 때는 부정적인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의 수주를 가져갈 것이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거라는 분석이었죠. 하지만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하자 그 결과물은 예상하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을 이어 방문하기로 한 일본의 언론들마저 이를 대서특필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일본인들은 해당 기사를 읽고 불안함의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사우디 왕세자의 오일머니가 한국 기업에 풀리기 시작하자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삼성물산, 현대로텐 등 국내 수많은 기업과 양해각서를 속전속결로 체결했습니다. 이외에 여러 기업들과 무려 26개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네움시티 건설에 필요한 수주는 총 10%도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에 앞으로 사우디와 한국 기업의 협력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효성중공업, 한국전력, 코오롱글로벌, 두산에너빌리티 등 단순히 한국의 유수기업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입니다. 과거부터 일본인들을 비롯해 한국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기가 프로젝트에 있어 한국이 따낼 수 있는 수주는 대부분 제일 기초 단계인 건설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돈이 안 되는 터널이나 도로 공사 같은 분야의 수주만 따낼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을 단순히 네움시티 건설에만 필요하다 생각한 게 아니라 사우디라는 나라 자체가 석유 산업을 벗어나 첨단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양해각서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공장 설립이나 철도, 터널과 같은 건설 수주 외에도 제약, 게임, 수소, 스마트팜, 재활용, 환경기술, 전기차, IT기술 등등 첨단 국가 건설에 필요한 미래 산업들과 관련된 협력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석유 하나만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사우디이기에 빈 살만 왕세자는 석유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우디가 순식간에 몰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내야 하고 결국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빈 살만 왕세자의 이러한 구성 속에는 이미 한국이 과거부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 미래 계획도시 구성에 있어 건설 기술과 첨단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계속해서 친분을 이어온 이유 역시 사우디의 미래와 관련해 계속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해당 소식이 일본에도 전해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에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걱정과 불안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에게 모든 걸 따라잡히고 있는데 현재 최고 돈주머니라고 할 수 있는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의 기업에 대해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은 그렇다 할 결과물을 내고 있지 못하니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일단 사우디와 관련된 일본의 상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일본인들이 한국의 제2의 중동 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과거 한국이 일명 중동 모래바람을 통해 얼마나 무서운 경제 성장을 했는지 두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언론과 외신들도 빈 살만 왕세자의 한국 기업 사랑을 두고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전염병과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 등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와 이런 초거대 계약을 따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에는 엄청난 청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겨우겨우 경제 성장을 시작하려고 했던 1970년대 역시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과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었죠. 중동과 관련해 한국에서는 모래바람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사의 땅이라 불리던 중동은 1970년대 우리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불렸죠. 1973년 중동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오르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오일 쇼크로 휘청거리는 동안 중동 국가들은 넘치는 오일머니로 인프라 확충과 석유 화학산업 등 대규모 사업 확정에 나선 것이 중동 붐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 첫걸음은 1976년 현대건설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이 산업한 공사였으며 이후 사우디외 중동 국가들로 진출이 이루어졌고 당시 수많은 가장들과 아들들이 처자식과 부모 형제를 위해 사막으로 건너갔죠. 그렇게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드센 모래바람을 이겨내며 벌어들인 돈은 파독강북, 간호사 등이 벌어들인 외화와 더불어 우리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역시 시작은 사우디였던 것이죠. 또한 지금 한국의 경제 발전은 사우디에서 피땀 흘린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것처럼 사우디 입장에서도 오늘의 사우디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의 기업가 노동자들의 땀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우디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것이 한국의 노동자들이었는데요. 물론 당시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가가 중동에 진출했지만 유독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중동 붐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아무리 중동 붐이라고 해도 가고 싶다고 누구나 사우디로 떠날 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별다른 기술이 없어 자벽부로 신청해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일정 부분 기술이 습득한 기능공화국은 급여의 차이가 컸기에 한국에서 기술을 익힌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인원이 채워졌죠. 한국인들은 그냥 무작정 중동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열심히 기술을 배워 준비된 자세로 넘어간 것입니다. 아무래도 대규모의 건설 현장이다 보니 주택 건설 현장만 해도 타일, 도장, 미장, 조적, 배관, 철근 목공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갖춘 인력이 필요했으며 기업체마다 또는 시기에 따라 분야별 선별 인원이 정해져 있었기에 경쟁률 역시 매우 치열했습니다. 때문에 까다로운 테스트를 거친 기술자만이 중동으로 떠날 수 있었는데요. 시험에 합격해 기능공으로 사우디 현장에 갔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개인 기록카드에 점수를 매기는데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죠. 결국 원래도 손재주로 유명한 한국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기술자들만이 중동에 입성했으니 엄청난 속도와 기술로 건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비슷한 시기 일반 노동자로 왔던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력도 뛰어난데 그 누구보다 끈기와 노력까지 하니 당연히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인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한국인들의 실력을 익히 알고 있는 중동이기에 지금 한국이 사우디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깊은 신뢰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일본인들의 주장처럼 제2의 중동붐이 훨씬 더 무서운 이유는 바로 현재 한국의 상황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솔직히 말해 정말 가진 거라고 노동력뿐이었지만 지금은 불과 5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었죠. 노동력 하나만 가지고도 중동을 변화시켰는데 이제는 그 노동력에 최첨단 기술까지 합쳐져 있으니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 두려운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라고 해서 사우디 기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큰 수주를 따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가 미래도시 육성을 위해 결국 제일 필요시하는 건 미래지향적이고 첨단적인 IT 기술인데 디지털 한국과 달리 아날로그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관련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게 따라잡혔기 때문에 그만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었죠. 그런 와중에 한국과 사우디가 단순히 건설 분야 수주뿐만 아니라 수많은 첨단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니 일부 일본인들은 좌절과 더불어 발전하지 못한 일본에 대한 분노의 반응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사우디의 네옴시티 건설을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이미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한국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일본이 한국에게 밀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우디와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며 그 어느 나라보다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어가며 중동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돈을 벌고 있을 때 일본은 그야말로 미국에 버금가는 최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애니, 전자, 대중문화, 컴퓨터 등등 지금 삼성과 애플의 자리를 일본이 독차지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한국인들 역시 1990년대까지는 대부분 일본의 전자기기가 집에 하나씩은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불과 30년 만에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격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은 한국에 비해 뒤처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한 기업의 사업이 몰락한다는 것은 그 당시 시장 흐름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다른 산업계보다 변동 속도가 빠른 IT, 자동차, 전자제품 업계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교롭게도 한국이 강세를 보이며 일본이 점점 몰락하는 분야가 바로 이와 관련된 분야들이었죠.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첨단 기술 제품의 비중이 한국은 약 36%에 이르지만 일본은 한국의 절반인 1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현재 5나노미리 첨단 공정의 반도체는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TSMC 두 기업만 양산할 수 있습니다. TSMC가 일본 정부의 간절한 구애로 일본에 지어준 반도체 공장은 22에서 28나노미리의 낡은 공정이 적용될 뿐이었죠. 일본 수출 중에서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일본은 점점 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옴시티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대중교통만이 다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판국인데 여전히 전기차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기차 분야에서는 일본이 자랑하던 조립의 강점을 살릴 수 없으며 기술력이 필수인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처럼 기술력이 강한 나라들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자제품 산업에서도 일본은 몰락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1980년에서 1990년대 최대 전성기를 맞이했던 일본의 소니는 TV, 휴대용 카세트 등 거의 모든 가전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었죠. 당시만 해도 소니는 한국이 아무리 성장해도 기술로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며 오만하기 그지없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고급화라는 이유로 대단하지도 않은 전자제품들을 비싼 가격을 붙잡하는 프리미엄 정책을 고집했죠. 결국 성능도 뛰어나며 가격도 저렴한 가성비 좋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에게 시장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불어 전자제품의 꽃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OLED 기술까지 개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에 치명타로 작용했고 결국 한국 제품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우디가 일본보다 한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내는 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일본은 설상가상으로 외교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사우디의 경우 비록 최근 균열이 있기는 했지만 대표적인 미국의 동맹국가입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사우디를 보호해주면서 지금의 사우디가 있을 수 있었죠.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 기업 투자에 있어 중국과 손을 잡기에는 미국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 일본과 손을 잡으면 미국과 반대 세력인 주변 중동 국가들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외교와 기술 모든 걸 종합해서 봤을 때 한국만한 아시아 국가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여주는 이유 역시 지금 사우디라는 나라가 각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돈이 꽁꽁 묶여있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천조라는 믿을 수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와 잘 협력한다면 평소보다 몇십 배 이상의 국가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중동 붐으로 인해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던 것처럼 만약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난다면 한국은 한강의 기적 그 이상의 성공을 다짐하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일본인들의 걱정처럼 정말 한국과 일본은 비교할 수 없는 경제력의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쪼록 빈살만 왕세자의 이번 방안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희망하며 한국과 사우디 협력 뉴스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사우디가 협력하고 있는 블루스톤은 낮밤 온도차가 큰 사우디 환경에서는 장기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원전과 함께 곧바로 망가져 수리비만 들고 사우디는 다시 한국에게 배상 요청을 하겠지.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 보세요. 이런 기사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일본인들의 국민성이 가장 불안하다. 한국은 산업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일본을 뛰어넘고 있다. 미안하지만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은 해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죠. 일본도 지금까지는 자동차 등을 세계로 수출하고는 있지만 전기차나 자율주행으로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인구 감소로 내수 시장도 줄어드는 한국에 이미 해외에 깊게 들어간 한국이나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일본은 망했다.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한국보다 일본이 뛰어난 분야는 거의 없어. 고작 이기고 있는 건 GDP가 세계 3위라는 점뿐이지.
GDP마저도 아직 한국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앞설 뿐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일본 기술이 특별히 한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없네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고 최종적인 결정은 사우디가 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희망사항이 크게 보도되고 있는 거야.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한국에 비해 일본은 비정상적으로 느리다는 거야. 그 책임은 일본 정부일까? 무능한 관료일까? 정부나 관료도 무능하지만 왜 일본인들 스스로도 무능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지금 일본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지. 오로지 정부 탓만 하면서 국민들 스스로는 변하려 하지 않거든. 일본은 점점 세계 경쟁에서 뒤처질 것입니다. 한때 시대를 풍미했다는 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끔찍한 현재를 나타내는 말일 뿐이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 간부들은 이제 퇴임을 해야 하며 세대를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꿔야지만 일본도 한국처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 일본은 남들이 다 수주를 끝내고 간단한 건물을 짓는 일이나 도맡게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다른 건 몰라도 한국에게 명령을 받는 건 치욕이야. 진짜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이미 일본의 건설업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아시아에선 한국이나 중국 정도만이 이익을 보겠죠. 이런 글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일본인들의 국민성이 가장 걱정스럽다. 한국은 여러 면에서 일본을 넘어선다. 특히 내수가 적은 한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객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 일본이 분명히 우월한 분야는 이제 애니메이션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무슨 쓸데없는 기사인가요? 아직도 일본은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해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인들은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거든요. 한국에는 올 계획이 없었지만 일본을 들리는 김에 먼저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무 한심해. 그러니까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여러 미래 사업 관련 회담을 다 하고 왔는데 일본에서는 기껏 해봐야 투자나 좀 해달라고 하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친일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면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사우디 왕세자는 반일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겠지. 왜 일본 기술보다 한국을 선택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말이야. 이게 일본의 현실이죠. 자신들의 불리함은 남에게 돌려 비난을 면하는 데에만 급급하니까요. 결국 빈살만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한국이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날로그에 빠져 사는 일본은 빈살만에게 전혀 매력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상으로 빈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한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